먼저 이 멀리 제주까지 방문해 주신 그 여러 교수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정우성 이사장님하고 이제 김효수 교수님한테 특히 더 많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행히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제주에 왔는데 여기 모여서 공부하는데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타비는 이제 이미디어트 프라시럴 석세스가 아니고 이제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로 점점 넘어가면서 이제 옵티말 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슈가 되고 있고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슈를 이번 세션에서 많이 다루려고 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그 프라시저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했는데요. 제가 불행히도 이 제주에서 하는 바람에 펀딩이 원활치 않아서 그분들을 다 여기 초대하고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어렵게 줌으로나마 모셨습니다. 이제 그 앞으로 많은 디스커션과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비디오 라이브 세션으로 좌장은 서울대병원의 김효수 교수님, 서울성모병원의 장기호 교수님, 그리고 전남대병원의 김주현 교수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효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밸브 항상 기다려지는 미팅인데 벌써 4년이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정욱성 교수님 이하, 장기욱, 황병희 등등 오기철 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세션은 이제 1시간 15분짜리인데요. 비디오로 떠가지고 라이브처럼 보는 그런 세션입니다. 3개의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 케이스 20분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마지막 15분 디스커션 타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라이브 중에 코멘트가 하고 싶다든지 하면은 그냥 비디오 쭉 흘러가면서 그냥 그때그때 코멘트를 하는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서울대병원의 한정규 교수께서 준비하셨는데 Percutaneous Transaxillary TAVI How to Prepare and How to Close 라는 주제입니다. 한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손한기 한정규입니다. 먼저 개론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랜스 엑셀러리 루트가 왜 매력적이냐 하면 하지와 달리 상직조 아터리는 에스로스클레로시스나 클래시피케이션에 프리하고요. 다이미터도 충분하고 트랜스 엑셀러리, 트랜스 캐벌 액세스가 트랜스 피머럴을 제외하면 서지컬 인시전 없이 퍼큐테니어스로 시술을 모두 끝낼 수 있는 유의한 루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나토미를 보면 서브클레비안 아터리가 첫 번째 립을 지나치면 엑셀러리 아터리가 되고요. 그리고 서컴프레스 휴메럴 아터리가 분지되면 거기서부터 브레이큐 아터리가 됩니다. 센트럴 라인 잡을 때는 이쪽이 펑처가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디스탈 펑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악실러를 직접 펑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나토미 터미널리지 익숙하지 않으면 서브클레비안 펑처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악실러리가 정의상 맞습니다. 엑셀러리 아터리는 3개의 세그먼트로 구분될 수 있는데 팩토럴에서 마이너 머슬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이 두 번째 세그먼트고 프록시멀과 디스털이 세 번째 세그먼트로 나뉩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이 악실러에서 펄스를 만져서 펑처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했더니 브레이컬 러브 플렉서스 인저리 같은 시리어스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높게 나와서 이제 기술이 사장되었다가 더 프록시멀 쪽 펑처를 했더니 괜찮더라 이게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펑처 이때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2012년 리뷰 논문 보면 첫 번째 세그먼트를 펑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션 아니면 세 번째 세그먼트를 펑처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너무 프록시멀 펑처가 되면은 뉴모소락스 같은 소락스 관련된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반대로 서컴플렉스 휴메럴 아터리보다 디스탈 쪽이 펑처되면 브라킬 러브 플렉서스 인저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보다는 프록시멀 쪽 펑처가 되어야 됩니다. 소노를 보면 마이너 머슬을 위치를 봐서 펑처할 수 있는 경험이 좀 필요하겠고 엔지오그래피로 본다면 이 서컴플렉스 휴메럴 아터리보다는 프록시멀 쪽 그리고 두 번째 세그먼트에서 라테럴 소라식 아터리 나오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이제 펑처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휴메럴 헤드 근처를 펑처하게 되면은 나중에 지혈할 때 이쪽을 눌러서 지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팁이 뒤에 말씀드릴 팁이 필요합니다. 실제 펑처 위치는 요쯤이 되고요. 스킨에서 보면은 우리 케이스 보시면 서브스케플라 아토리가 있고 여기 라테럴 소라식 아토리 있어요. 그 사이쯤이 펑처 타겟이 되고 이런 로드맥 기능을 켜면 펑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이어 펑처 이렇게 넘겨가는 과정이고
펑처할 때는 가능한 셜로하게 45도 미만 스킨에 거의 패러렐하게 펑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지 저 라지보 카테터가 킹킹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어큐터의 펑처가 돼서 약간 고생을 했는데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리얼 모노렐 액세스 루프를 만드는 게 지혈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이 레프트 레디얼 펑처에서 와이어 넘기고요. 0140, 028을 넘겨두고 피모럴에서 시너로 잡아서 이렇게 빼두면 루프가 형성되어 있는데 피모럴 쪽으로 요걸 타고 이제 벌룬을 왔다 갔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라지버 카테터 뺄 때 블리딩 많이 되면 벌룬 탐프네드로 막을 수 있습니다. 라지버 카테터 넘어갈 땐 다 디벌루닝을 하고요. 이 환자는 레프트 레디얼 펑처, 레프트 엑실러리 펑처, 레프트 피모럴 펑처 이렇게 펑처되는 거죠. 라이트 레디얼도 펑처에서 피그테일을 넣어서 이제 지시 인디케이터로 삼을 수 있는데 당연히 베리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팔로 루프 만들지 않고 와이어만 빼둔 게 있고 여기서 같은 카테시스에서 피그테일을 넣어서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벌룬도 저희는 프록션을 막았는데 디스탈 점 막으면 좀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룸 셋업은 오퍼레이터 양쪽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한쪽에 설 수 있는 저희는 지금 한쪽에 서서 시행을 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75세 남자 환자분이고 심텀이 있는 사람 시비어 AS이고요. 그리고 이 환자 워크업하는 도중에 양쪽 커먼 릴러 아트리에 칼시피케이션 동반된 토탈 오클루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애널러스 사이징이나 이런 거 뭐 일반적인 경우이고 NCC에 좀 칼슘이 좀 더 많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비에 준한 정도였고 사이징은 에볼롯 R 시스템 3mm를 하면은 30% 오버 사이징이 되어서 요걸 타겟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아틴 얼마죠? 앞에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환자가 커먼 릴리아티 토탈 어클루전이 있어서요. CXI의 서포트를 받아서 헐버드로 이렇게 넘겨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벌룬 엔조플라스티에서 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벌룬 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김효 선생님께서 이쪽에 레디얼 펑처를 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익스터널리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레디얼도 펑처해서 거기서는 피그테일 넣도록 되어 있고 엑슬러는 이렇게 노출을 해놔서 소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와이어를 넘겨서 시데어로 잡아 빼려고 준비하는 중이고요. 지금 시스를 넣고 있는데 8프렌치 시스를 넣어야 나중에 그래프트 스네트를 넣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8프렌치를 넣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65cm 시스를 넣었는데 뒤에 말씀드렸지만 좀 바꾸는 과정도 좀 필요했긴 했고요. 그리고 라이트 레디얼 쪽으로 피그테일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아서 시즌으로 잡아서 빼는 과정입니다. 구멍이 3개짜리 스니어를 사용했고요. 그러면 잡기가 쉽고 잡으면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잘 뺄 수 있습니다. 김현 선생님이랑 저랑 이희진 전임이 있고 강지훈 교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기환 전임이 다른 엔조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빼는 과정은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와이어 잡아서 스네로 일반적인 경우처럼 빼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와이어 뺀 다음에 꺾여 있기 때문에 와이어는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좀 그다음에 시술할 수 있도록 해두고 그다음에 펑처 위치를 잡습니다. 이 서브스케플러랑 라테럴 소라식 사이 저희가 펑처 위치가 되고요. 펑처를 셜로우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게 피모럴 같은데 리트로 펑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각도에서는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시술방이 넓으면 이게 돌려가면서 하기 좀 용이할 텐데 저희는 시술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한 각도에서 펑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보면서 약간 어큐트하게 펑처됐습니다. 그래서 킹킹이 좀 되어서 나중에 약간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직접 하실 때는 거의 스킨에 패러렐하게 펑처하시는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를 넣고 이제 프리클로즈를 하는데 힘이 벡터 방향이 좀 어긋나니까 이게 프리클로즈가
카테터가 자꾸 킹킹이 되어서 목에 넘어가지 않아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일레이터로 좀 부지네이션 한 다음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테르모를 넣어서 서포트를 받아서 하려고 했고요. 테르모만으로도 또 안 돼가지고 스티프 테르모 넣고 그 다음에 부지네이션도 했습니다. 소리를 조금 키울 수가 있나요? 너무 작게 들리는데. 이렇게 사각이 되죠. 되게 괜찮은데? 네. 안 되면 스티프로 하고 네. 들어갑니다. 네, 아니 아까도 여기까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직은 보시면 여기서 약간 킹킹이 되어서 스티프 잘 먹어주세요. 근데 아마 나중에 직접 하실 때 저런 걸 미리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저기 힘을 잘 각도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12 프렌치 시스 전체는 아니고 시스의 다일레이터를 꺼내서 부지네이션을 했고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14 프렌치 다일레이터로 다시 부진해서 했습니다. 이게 스티프와예요? 네. 스티파이어 타고 부지네이션 하는 과정이고 12 프렌치 했다가 다시 바꿔서 14로 바꿨어요. 부지네이션이 필요 없었으면 초반에는 피가 많이 날진 않을 수 있는데 부지네이션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피가 이미 많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벌룬으로 탐프네이드 하는 과정이 이때부터 필요했습니다. 언론 탐포네이드 할 때는 아까 보셨던 약간 디스탈 쪽에 하면은 좋은데 저희는 이 퍼클로즈 할 때부터 필요했기 때문에 퍼클로즈 길이가 닿지 않아서 프록시멀 쪽에 벌룬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퍼스트하고 빼고 그리고 이제 퍼클로즈 넣는데 손으로 눌러서는 지혈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벌룬 탐포이 필요합니다. 팔이 40짜리 벌룬 주세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할 때는 잠깐 놓칠 수도 있는 거를 그냥 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018 벌룬이 이 샤프트가 긴 게 없어가지고 미처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쉬스를 65cm 넣었더니 샤프트가 짧아가지고요. 그래서 쉬스를 다시 45로 바꿨어야 했습니다. 그런 거를 미처 생각 못할 수 있어서 미리 샤프트 긴 벌룬을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스보다 짧군요. 네. 그 시스 할 때 저쪽 40으로 바꾸죠. 바꿔야 돼요. 시스부터 바꾸자. 프렌치 밟고 나갈게요. 45cm 8프렌치로 바꾸고 그다음에 018 벌룬 넣었는데 또 생각을 못했던 게 해보다 보니까 이 퍼클로즈가 길어가지고 벌룬을 디스탈 프록시멀 쪽에서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또 다이미터가 넓어가지고 8mm로 실제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mm로 다시 바꾸게 됐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감안하시면 10mm 정도 로 프레셔로 벌룬을 하고 그 다음에 시술을 하셨습니다. 불도 시스가 018 넣어요. 힘을 못 받아서 아까 저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나왔나요? 그래서 결국 035용 그 머스탱 벌룬으로 018 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10mm 벌룬을 넣어서 퍼클로즈가 닿기 때문에 프록시멀 쪽에서 탐폰을 하고 팔이 40이에요? 네, 10에 40이요. 10에 40. 8. 일리학 인터벤션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큰 다이미터 베슬은 하이 프레셔 하면 럽처 일으키기 때문에 이 환자는 더군다나 뭐 스테노시스 있는 것도 아니어서 1에서 4기압 정도 하는 로 프레셔로 탐폰을 하고 몸에 얼마야? 그럼 이제 피가 많이 덜 하고요. 프록시멀을 막으면은 이 버터블 아터리를 막으면 블리딩이 훨씬 덜 날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프록시멀을 막게 되니까 서크로 윌리스 타고 버터블을 타고 오는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리딩이 완전히 막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눌러서 좀 지혈이 될 정도로는 지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정도면 사실 스텝 파트는 이미 됐을 것 같아요. TV에만 자, 다시 플로로. 루지네이션 하고 얼룬 탐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저항은 있지만 이제 넘어갈 수 있었고요. 프리클로즈 할 수 있었어요. 팁을 좀 보여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밀렸었고요. 그래서 아니네요.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뭐 해야 되나? 그러면 뒷부를 해야 되나? 진짜 사람은 여기는 3인. 완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이스. 충분히 들어갔지? 키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물론 6입니다. 프리클로즈 하는 까지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프리클로즈 2개를 마치고요. 저희가 최종 펀치바다 좀 빠졌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6프렌치 시스를 넣고 그 다음에 그걸 타고 이제 스트레이트 와이어 넘겨서 와이어 크로싱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좀 편집에서 빠져 죄송합니다. 여하튼 뭐 그런 어느 일반적인 탑이 하듯이 스윙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탑이 카세터를 집어넣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뭐 그래도 이게 인라인 시스죠. 시스를 빼고 이제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 어큐트하는 각도니까 계속 조금씩 고생은 했습니다만 이제 부지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넘어갈 때는 플러시 포트를 하늘 방향을 향하게 하면 그러면 90도 각도에서 햇마커 있기 때문에 아치 근처에서 그 라테럴 그러니까 그레이터 커버처 쪽으로 햇마커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피머럴 할 때는 3시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서 하늘을 향하면서 플러시 포트를 향해서 진입하면 됩니다. 잠시만요. 죄송하고요. 예, 저장됐습니다. 패스된 거예요. 예. 그 정도에서 시스는 그냥 거기 들어가고 디바이스를 들어가겠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예. 인라인 시스라서. 네. 자,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햇마커가 그레이터 커버처 쪽을 잘 향하고 있고요. 인라인 시스로 모델이 좋네. 들어갈까요? 예, 좋습니다. 자, 테스트 준비. 중간에 질문 한번 더. 네. 만약에 펑처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어큐트 하게 되면은 네. 뭐 아예 그걸 그냥 클로저하고 새로 다시 펑처하는 게 낫나요? 이 누르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처음에 잘 되면 좋은데 너무 어깨하지 않다면 그냥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눌러서 지혈하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휴머를 헤드 근처로 막 눌러서 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거됐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저장됐습니다. 현재선 보면서 하나. 하이브리드 룸이 있으시면 좀 훨씬 용이할 것 같고요. 저희는 좀 룸이 열악해서 이렇게 카테터 90도 정도 꺾인 상태로 제 뒤가 바로 벽이거든요. 그래서 뭐 딱 붙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두번 제거 나오셨습니다. 한 케이스라서 경험이 더 쌓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계속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데 에볼루시 시스템이 이거는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180도 턴이 되지 않고 힘이 벡터가 그대로 직선형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위치는 꽤 스테이블하게 디플로이 과정 중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글은 코플라나비오로 하신 거죠? 죄송하고요. 네, 좋습니다. 이게 또 위치가 좀 뭐 마취 기구나 이런 게 일상적인 경우도 좀 다르게 위치해가지고 각도를 많이 돌리긴 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주전 예, 됐습니다. 이쪽은 놓고 이쪽은 놨고. 최종 디플로이 할 때 위치는 뭐 잘 됐고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리고 뎁스는 괜찮은 수준이었고 여러 각도 돌려서 찍어보고요. 뎁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디플로이 합니다. 지금 그 세데이션
네, 환자는 그냥 백을 전체 네 아닙니다. 전체 전신 마취해서 T도 좀 보면서 했습니다. 제너럴 하실 거면 아예 그냥 오픈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 이거 다 훨씬 네 인시전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연히 환자도 더 힘들고요. 트랜스 엑실러리 서브클레비언 하면 인시전 해야 되는데 뭐 전혀 아니, 오픈도 같은 위치에 하걸래요. 그 서전이 할 때 똑같은 그러니까 위치에 엑실러리를 할 거라면 오픈할 필요 저희가 몇 번 해보니까 서브클레비언 하면 할 필요 있을지 예. 모르지만 엑실러리 오픈- 한다면 굳이 오픈할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픈하면은 이게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좀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뭐 안전한 게 우선이니까 전신 마취 하는 게 환자도 움직임도 덜하고 뭐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빼면서 벌룬하면서 뺄 수 있고 아까 T가 금방 훅 지나갔는데 여튼 별로 새는 거 없이 디플로이는 잘 됐습니다. 벌룬하면서 이 카테터를 빼고 그 다음에 쉬스를 집어넣고 한번 다시 찍어봤고요. 인저리가 혹시 어딘가 있는지. 그러니까 오픈이라고 하신 게 그냥 엑실러리 컷다운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엑실러리 컷다운 해가지고 하시는 걸 여쭤보신 건가요? 네. 그래서 뭐 엑실러리 장점이 사실 인시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서브클레비언, 캐로티드 이런 거 다 인시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위치는 별로 세지 않고 잘 됐고요. 그다음에 벌룬한 상태로 쉬스를 빼고 클로즈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클로즈가 뒤에서 보시겠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트 스탠트를 반드시 준비해 둔 상태로 하는 게 필요하고 블리딩된 상태에서 시스를 바꾸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리스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8프렌치로 슈어를 넣어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 위치에 그래프트 스탠트 넣게 되면 움직임에 문제는 없나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쪽에도 럽처되면은 뭐 저 그래프트 스탠트 하지 훨씬 더 큰 무브먼트 보이는 쪽에도 하기 때문에 벌룬 탐폰 시키는 게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는데 필수적인가요? 아니면 혹시 안 하고도 이제 할 수 있겠다는 아니 생각이 모든 논문에서 그걸 준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이기 때문에 저 스텐트이기 때문에 뭐 움직이면 전혀 문제는 없고요. 리티놀이고 형상기형 합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베라 스텐트로 디플로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싹 지나갔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찍어 보면은 밖으로 새는 게 많이 있는데 저 상태로 이제 눌러서 지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프트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들어간 다음에 깨끗하게 잘 맡겼고 벌룬으로 좀 다져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막은 직후에 큰 블리딩은 즉각적으로 소실이 됐고요, 당연히. 서브큐에서 우징되는 것들은 뭐 당연히 있으니까 그건 좀 눌러서 지혈하면서 프로타민 이때 리버스 시키고 나서 깨끗하게 잘 지혈을 냈습니다. 저 펑처의 앵글 때문에 퍼클로저가 잘 안 돼서 그 그라프트 스텐트를 이제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악실라 펑처를 한 경우에는 그 악실라 커버드 스텐트 네, 그럴 경우가 꽤 많다고 돼 있습니다. 펑처 각도와 상관없이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트 항상 준비하라라고 돼 있고 레이트가 꽤 높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혈은 잘 됐고 어느 정도 기다려서 저거를 좀 확인하셨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새는 게 많이 새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손으로 눌러서 지혈할 걸 생각되진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보셨지만 나중에 찍을 때 뭐 잘 됐고 PPT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저게 혹시 페모실 같은 거는 쓸 수 없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프로글라이드로 논문들은 뭐 2개 써고 있는데 상고에서는 아마 저 2개를 프로글라이드 플러스 피머실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드리면은 캐비질 가진 사람 좀 조심할 수 있으니까 리마가 기시된 부위에서 다이아미터 충분한지 좀 보고 혈압을 시술 중에 잘 유지해야 되고 AV표 가진 사람 앱솔롯은 아니지만 렐러티브 컨트롤 인디케이션은 됩니다. 당연히 레프트가 더 선호될 것이고요. 라이트를 쓸 수는 있다고 돼 있고 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잘 수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그멘트 3 혹은 두 번째, 세 번째의 정션을 타겟으로 펑처하고 스킨의 패러렐한 게 도움이 되고 루프를 만들어 두면은 그래프트 스텐트나 벌룬 할 때 아주 큰 도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프트 스텐트는 반드시 준비된 상태에서 시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추가 코멘트는 없으면 예. 바로 넘어갈까요? 예. 제가 코멘트 하나만 하면은 저희가 한번 그 트랜스엑시랄을 해보려다가 못한 경우가 그 서브클럽에 너무 커가지고 엑시랄이가 너무 커서
맞는 그래프트 스탠드가 없어서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트 스탠드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죠? 그래프트 스탠트 넣을 일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프트 스탠트가 커버 안 되는 빅 베슬이 있다면 아예 포기하는 상당히 코시어스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그 펑처가 약간 어큐트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페모랄하고 전혀 달리 서라운딩 티슈가 별로 서포티브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프롤랩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끝날 걸로 생각했는데 훨씬 더 시간이 걸렸던 그것도 그냥 탑이는 그냥 싱글 샷으로 그냥 바로 디플로이하고 아무것도 세지도 않고 금방 진짜 한 5분 만에 끝난 건데 저 루트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던 그런 배드 메모리가 있습니다. 예, 이한철 쌤. 예, 제 생각은 본래 이제 저 아실레를 쓰기는 쓰는데 저게 제 기억에 한 그 리키지 레이트가 한 10에서 12% 정도 되는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릭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프트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릭이 생겼을 때 이게 이쪽에 생기면 안쪽으로 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열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뭐 컷다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그 열고 나면은 굉장히 깊거든요. 깊고 너브도 있고 이래서 그렇긴 한데 컷다운 할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 안에 딱 찍으면 끝나고 나는데 딱 묶으면 끝나거든요. 멀리 있더라도 그 방법이 조금 그래프 스탠드까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긴 하네요. 근데 전세적인 트렌드가 퍼크테는 스트렝스 엑실라리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러세요. 그에 맞춰서 준비는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페모랄은 사실 요새 14, 16 이렇게 들어가니까 완 그 프로글라이드 완 그 페모실 이렇게면 되는데요. 이쪽은 투 프로글라이드로 일단 쪼이고 나서 페모실로 조금이라도 구멍을 막아주면 그래프트 스탠드 안 쓸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도 세면 그래프트 스탠드 넣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이제 프로크라이드를 이렇게 양쪽으로 크로스를 하는데 그게 이 컷다운인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게 안 넣고 깔끔하거든요. 파이널에 프로글라이드 페모실로 그 예. 조금이라도 남은 구멍을 완전히 다 메꿔줘야 이제 여기는 완벽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래프트 스탠드 넣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는 추세라니까 따라가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조금 그래도 오픈하는 것보다는 훨씬 환자의 그 모비더티가 좀 또 줄어드는 것 하나가 같아요. 앵글이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S자로 휠 건데요. 그게 상황 따라서 그러면은 당연히 힘주게 되면 티어링도 조금 생기고 그래서 그래프 스탠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양쪽 다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제 의견은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우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래프트 스탠트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하여튼 잘 준비하시라. 예,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예, 두 번째 케이스는 전남대 김조한 교수님 케이스인데요. 그 서지컬리 페일드 밸브에서 타비를 할 때 에크모까지 넣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주환입니다. 77세 남자 환자고요. 2016년에 AVR을 했었고 엔드스테이지 리널 디지스로 지금 헤모달리시스를 하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로스테틱 밸브의 말펑션이 있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판명을 했었고요. 코상에서 보면 EOA가 0.36 정도 되고 그래서 수술하세요라고 하고 환자를 보냈고 제한테는 안 하고요. 이제 환자가 오는데 환자가 수술 준비하고 뭐 하다가 수술을 못 하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환자가 급격히 나빠지고 집에 있다가 거의 어레스트 수준으로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에크모를 넣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라이트 페모럴 아트리아 베인으로 에크모를 했었습니다. 에크모를 하고 나서 에코를 했었더니 시비어 에오르틱 스테노시스의 이젝션 프레션 13% 정도였었고요. 바로 뭐 타비는 못했었고요. 그때 좀 임팩션 컨트롤도 좀 해야 되고 했었고 그런데 일주일 보니까 펄머너리 이데마 생기면서 벤팅을 또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eptal 펑처하고 벤팅을 시도를 했어서 벤팅까지는 됐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고요. 타비보다는 이제 수술을 어떻게든 밀어볼까 하고 이제 CT를 찍었는데 이렇게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프로사이닌 에올타여가지고 이 CT를 보시고 서전은 절대 우리는 수술 못한다 하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타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근데 보시다시피 에올타는 굉장히 토처스한 에올타였었고요. 뭐 그건 어떻게 오버컴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오른쪽 페모랄 라터리에 좀 에크모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왼쪽으로 어프로치가 가능하냐고 봤더니 왼쪽으로는 도저히 뭐 스테노시스가 심해서 이쪽은 어프로치를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생각하는 게 에크모시스를 옮기자. 이제 라이트 쪽을 레프트로 옮기고 이쪽이 뭐 스테노시스는 있어도 플로우는 유지될 거고 그래서 라이트로 이제 에크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두 개의 베인을 전부 다 이렇게 에크모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이트에 있었던 시스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 오른쪽을 위해서 이제 에크모를 탑의를 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랩트 브라키얼 아트리는 완전히 거의 토탈되어 있는 상태여서 브라키얼 어프로치가 불가능했었고요. 라이트는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라이트 브라키얼 아트리를 피그테일을 쓰거나 아니면 필터를 좀 써보자. 저글라베에는 이미 이렇게 투석을 하면서 있다가 시스를 넣어준 상태에서 이것도 거의 토탈 오프로전 인펙션 돼서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베인을 쓴다면 또 랩트 저글라 베인을 통해서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쪽 펑처 해가지고 에크모를 좀 옮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4배속입니다. 제 손이 이렇게 빠르진 않고요. 그래서 에크모는 옮기는 것은 뭐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잘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옮겼고 이제 에크모 옮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등장을 하죠. 이제 에크모 옮겨놓은 상황이면 이제 이때 전 와서 한 거라고는 에크모 시스를 사이드에다가 펑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와이어링을 하고 스티프 와이어 넣은 다음에 이제 그 안으로 에크모로 밸브 탑이 할 수 있는 시스를 넣어보자까지가 이제 그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 이쪽으로 이제 와이어링을 하고요. 이제 들어와서 이제 넣을 때도 보시면 한번 걸리고 그래서 뺐다가 조금 텐전 프리해서 다시 올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걸려서 뺐다 텐전 프리해서 올리고 그래서 탑이는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여기까지가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마음껏 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밸브인데요. 밸브는 카페트 에드워드 마그마 23mm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널 다이아미터는 21mm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였고, 그래서 저희한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밸브 프랙처를 한다면 사피엔 23mm를 그 다음에 에보로달 26mm를 쓸 수 있는 상태였고요. 밸브 프랙처를 못 한다면 사피엔에서는 새로 나온 것은 23mm가 안 되고 20mm를 넣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밸브 근데 당시에 저희가 밸브 프랙처를 할 벌룬을 구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뭐 여기저기 뭐 다 수소문을 해도 국내에 아산에 하나 있다는데 안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해서 결국은 프랙처를 못하니까 결국은 20mm를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에보라 26mm를 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베인은 전부 다 에크모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랩트 저글라 베인만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요. 세브랄 프로텍션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피그테일 카세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랩트 하면 다 그래서 결국은 라이트 브라키알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시선을 시작했습니다. 포부도 당당히 이제 레프트 저글라 베인을 통해서 이제 템퍼라를 넣겠다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각이 뭐 말도 안 되는 각이 나왔고요. 그래서 롱시스까지 차지를 해서 템퍼라를 시도했으나 이게 지금 2번과 3번의 엉킴에 의해서 템포라는 도저히 안 됨을 실감하고 와이어 패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자 지금 에크모를 달고 있기 때문에 와이어 패싱을 단순히 할 수는 없어서 여기 저글라빈 시스에 있어서 IVC로 와이어를 넣고 IVC와 LV 사이드로 해서 같이 패싱을 해서 와이어 투 와이어 패싱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이제 필터를 하든 아니면 피그테일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라이트 브라키얼 펑처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서브 크라운 아트리에서 도저히 아트리가 더 이상 지전을 안 돼서 쏴봤더니 불상 이쪽도 니어 토탈입니다. 뭐 이쪽 그래서 와이어하고 뭐 PT 해볼까 하고 이제 와이어를 크로스는 시켰고요. 럭키하게 딱 이 구멍으로 와이어가 통과를 해줘서 통과를 해서 루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카세트가 와야 뭐 스티프 와이어도 넣고 뭐 볼륨도 통과할 것 같은데 도저히 뭐 지금 브라켈에서 밀고 있으니까 텐전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절대 뭐 꼼짝도 안 하고요. 5프렌치를 4프렌치로 바꿔도 통과는 못했습니다. 이쪽으로는 피그테일 이제 사용 못한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다행히 여기는 서지컬 밸브가 눈에 딱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그테일 없어도 뭐 이 안조를 눈에다 집어넣는 상태에서 이것만 보고 넣으면 될 수 있으니까 피그테일 안조도 포기를 하고요. 그냥 오로지 하나 이제 이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링이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좋아하고 있는 링톤 라디오 포커스 와이어를 좀 써볼까 했는데 딱 한번 붙어버려서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플로피 와이어를 통해서 넣고요. 이 센터를 향해서 가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이제 어쩌다 가서 이제 제가 가고 싶어하는 부분은 아직 못 갔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가 기다 하고 열심히 밀고 있는데 안 들어갑니다. 예. 여기가 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밀다가 운이 좋게 들어갔습니다. 운이 좋게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카세타 에올타가 워낙 안 좋고 카시피에서 이 밸브를 이제 카세타가 통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었다 뺐다 해도 뭐 그래서 밀다 텐전도 줬다 다시 텐전 풀이 좀 했다 다시 빼서 다시 한번 때려도 보고 이렇게 이제 뭐 이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경험상 이걸 본론을 하면 통과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무조건 민다기보다는 밀었다 뺐다 돌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진행을 시키면 그냥 빼서 한번 또 때려보고 와이어도 돌려보고. 근데 지금 텐전에서 다 먹거든요. 간신히 아까 통과했던 부분을 살짝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때부터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살짝 밀면서 이 정도 전진하면 와이어 익스체인지 할 수 있겠지. 했습니다. 지금 계속 힘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손 빼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손 떨리는 거 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진했습니다. 예. 전진했고요. 인자 와이어 익스텐지 할 수 있어서 익스텐지 한데 이제 카세타가 이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와이어가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뭐 그래도 여기서 뭐 카세타를 뺄 수는 없으니 이제 약간 앰플라츠 스티프 와이어를 이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이쪽으로 갑니다. 에이펙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와이어 놓고 안 돼서 카세타 빼고 와이어를 살짝 빼서 이 정도까지 위치시키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와이어를 좀 빼서 이때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펙스로 들어갔으니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처음에 피그테일 넣어봤는데 피그테일 도저히 통과를 안 돼서요. 그냥 8mm 사이즈 벌룰 먼저 하고 피그테일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페이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와이어 페이싱이 안 된 상태인데 뭐 8mm니까 뭐 페이싱 없이 에크모 스테이트니까 그냥 빨리 열고요. 8mm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신히 이제 다시 피그테일이 이제 들어갑니다. 피그테일 올라갈 때도 보시면 여기 벽에 걸려서 뭐 제가 천천히 미는 게 아니면 열심히 힘을 주고 있는데 갈 때마다 걸려서 가고 있는 상태고요. 예, 간신히 들어와서 그래도 본론했기 때문에 피그테일 들어왔고요. 피그테일 들어왔으니 이제 탑인 거의 성공한 셈과 같습니다. 이제 사파리 와이어 넣고 그냥 하면 되는 상태가 됐고요. 예. 프레저 그래트를 좀 체크하려고 헤모다이내믹 체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헤모다이내믹은 20인데요. 지금 사실은 요 에올타 프레저가 지금 아까 그 브라키알 아트리니까 한번 막혔던 곳을 통해서 온 프레저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감안하면 30 정도 될 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뭐
노 프레저 그레이드 상태이니까 뭐 12가 역적 스테인리스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파리 와이어를 넣었고요. 이제 벌룬을 이제 페이싱을 하는데 와이어 페이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VC하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 페이싱을 하면서 벌룬 했고요. 이제 사파리 와이어가 지금 그리고 이제 타겟은 여기다 맞춰야 된다고는 하는데 전 겁나서 살짝 밑에다 맞췄고요. 뭐 수술한 것도 보시면 애누러스는 좀 더 밑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사이트에 맞춘다기보다는 애누러스에 맞추고 이때는 그냥 빨리 얼른 빨리 한 번에 탑이 끝내자 뭐 더 위에다 넣고 뭐 이런 것은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23mm, 26mm입니다. 26mm. 근데 그 안에 인터널 다이아미터가 17mm. 아니요, 21mm입니다. 23mm였고 인터널 다이아미터는 21mm였고요. 23mm 26mm를 밸브가 써서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밸브 프랙처를 안 하면은 사피엔은 23mm를 넣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사피엔은 넣을 수 있지만 지금 사피엔은 20mm로 오버사이징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건 도저히 선택이 안 돼서 그냥 지금 그냥 26mm 딥 탑이는 거의 뭐 에볼루트를 고려해야죠. 저기 네. 사피아 넣으면 밸브 에리어가 안 나오니까 네. 아무리 프랙처 시킨다 하더라도. 뭐 이게 그 서지컬 페일드 밸브 이렇게 CT를 보면은 칼시피케이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와이어링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디바이스도 잘 안 넘어가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디저네이션 되면서 인플라메이션 되면서 이렇게 막 그 파이브로시스 같은 게 더 도미넌트하게 돼서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술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칼시피케이션이 많으면 좀 쉬울 네. 텐데. 와이어도 그렇게 딱 닫으면 끈적끈적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벌룬도 조금 그리고 카세타도 딱 이렇게 뭔가 접착제 붙어 있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타비는 성공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피그테일 넣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카세타는 또 이제 큰 카세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또 사이드 홀로 펑처해서 하나 5프렌치 시스를 넣어서 이제 얘가 탑이 시스에 하나 더 넣어서 이제 2개로 넣고 이제 헤모다이나믹 체크하고 있습니다. 프레저 그랜트는 뭐 성공적인 뭐 잘 밸브 넣은 다음에 그 포스트 발론 다이레이션을 혹시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는 프레저 그랜트도 없고 뭐 지금 헤모다이나믹도 스테이블하고 뭐 해서 안 했습니다만 뭐 여기서 뭐 문제가 있다면 했을 수도 있겠고요. 할 필요 없어 보였었습니다. 지금 엔지오는 안 해요? 안조합니다. 저 무조건 안조하고 대부분 이제 새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판누스가 좀 두꺼워서 언더 익스펜션 프로파일이 보이거나 판누스가 이레귤러 해가지고 약간 페레벨라그나 리거지테이션 되면 이제 포스트 블리닝 하는데 대부분 깔끔하게 마무리되니까 이 정도 셌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추가 별로는 안 하고 그냥 아까 끝냈습니다. 겁나서 약간 좀 아래로 디플로이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잘 맞추신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예. 어느 진짜 뭐 좀 더 위쪽으로 하라고들 이제 뭐 대가들이 말씀하셔서 그런 또 뭐 저는 딱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4mm 정도를 타겟팅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5mm? 이분은 코로나리 이슈는 없었나 봐요. 코로나 코로나 이슈는 하이트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정리하자면 저글라 베인 어프로치 실패했고요. 그래서 와이어 패싱 했었습니다. 세브럴 프로텍션 생각도 못했고요. 피그테일을 넣질 못했지만 서지컬 밸브 가이드도 뭐 잘 보여서 그냥 성공적으로 했었고요. 통각이 좀 어려웠었지만 뭐 벌룬 몇 번 하고 해가지고 스테바이즈하게 해서 뭐 성공적으로 타비는 잘 끝났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어디 딱 가이드라인이나 논문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쪽 티슈들이 좀 이렇게 아무래도 파이브로시틱 티슈 끈적끈적하니까 밸브를 이렇게 쫙 붙인다는 의미에서 포스트 다일레이션을 저는 항상 해주고요. 가능하면 사실 센티넬 같은 걸 해주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고
이분이 그, 그 이제 스몰 애널러스 VIB 할 때 벨빈 밸브 할 때 스몰 애널러스 기준이 21mm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 마진에 딱 걸쳤는데 26mm가 보니까 옵티멀하게 갔는데 사실 이게 여러 뷰를 돌려봐서 아래 뷰 돌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를 노테이셔널 엔주로 해가지고 이게 좀 약간 덜 펴진 데가 있는지 좀 확인해보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환자는 지쳐가지고. 환자 에크모는 그래서 언제 빼셨어요? 금방 빼셨나요? 이제 그 이후부터가 또뭐 파란만장하긴 한데요. 예, 예. 혈압이나 헤모다이나믹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블리딩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분은 에코 놓고 그렇게 안 좋은데도 혈압이 아까 탑의할 때 보니까 막 140, 50 막 이렇게 잘 나오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에크모 리스트가 와가지고 캐스룸에 와서 갑자기 놀랐습니다. 80 이상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뭐야 스몰 8mm 벌룬 딱 하고 나서 갑자기 혈압이 120 올라가니까 이게 뭐냐고 막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벌룬 안 하고 막 와이어만 하고 있을 때 막 80까지 정도 내려갔 그래서 이 상태였고 막 이 상황이 있는데요. 그 정말 8mm로 이렇게 혈압이 확 오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막 옆에서 뭐그 펌프리스트리 뭐 이거 뭐야 막 하면서 굉장히 그 아올타가 카시파이드 되어 있고 벨빈 밸브하고 그래서 스트로크 혹시 안 왔어요? 스트로크는 안 왔습니다. 근데 블리딩이 이제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필터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칼슘만 있어서 이제 센트를 다 메저먼트 하고 된다 하고 있었는데 살짝 와서 봤더니 CT에 안 보였던 니오토탈이 있어가지고 필터는 포기했고요. 앞으로 이제 벨빈 밸브가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화두가 되고 이제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지컬 페일드 밸브뿐만이 아니고 타비 밸브도 이제 10년 지나면 이제 8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페일 밸브 이런 거 점점 늘어나니까 이런 케이스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시술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하고 나서 그 후에 파란만장했다는데 혹시 어떤 점이 블리딩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요. 뭐 이쪽 뭐 에크모 사이트 막 블리딩 하고 막 해가지고 그 에크모 캐뉼라에서 다시 펑처하고 하실 때 프리클로스 하고 다시 시스 넣으셨나요? 아니면은 에크모 했던데요. 에크모 거기요. 했던데 이제 바꾸실 때 네. 프리클로스 그냥 프로글라이드 걸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시스만 넣으셨어요. 거기는 한번 나중에 누르셨는데. 예? 크로싱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리클라이드를 미리 넣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고요. 이미 이제 카세트가 있었고 카세타 펑처에서 들어가서 나와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는 컴프레션 하면서 살짝 두 개 이렇게 도는 것까지는 했는데 뭐 그걸로는 조절은 안 되고요. 이제 또 계속 컴프레션 해야 될 거고요. 이 환자 이제 사실은 레프트 쪽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라이트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들이 좀 나중에 또 좀 복잡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케이스는 서울성문 황병희 선생님 케이스인데요. 케이스 오브 시퀀셜 프라시저 오브 센티넬 바실리카 타비 벨 프랙처 네 가지 시술을 동시에 했던 케이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벨빈 밸브 타비 케이스였는데요. 케이스는 82세 여자 환자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숨차고 가슴도 답답하고 2019년도에 AVR이랑 TVR을 했었고요. 당뇨 고혈압 있고 CKD 스테이지 3 페이스메이커를 넣었고 스트로크 히스토리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AV맥스 4.2ml/s고 그래서 시비어 에이스가 진단이 됐고요. 원래 한 모더레이트 정도로 이렇게 다니던 분이었는데 이제 응급실로 시비어 에이스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테이지 2 스트럭처 밸브 디테리에이션이 되겠고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리드 서저리를 하던가 에오틱 밸브를 하던가. 근데 환자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STS 스코어가 11.3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트팀 디스커션을 했고 뭐 스트로크 히스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위험 요인이 있어서 밸브를 하자고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밸브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벌룬 익스펜더블 할까 셀프 익스펜더블 할까 해서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작은 밸브가 처음에 들어갔으면 셀프 익스펜더블이 더 좋을 거고요. 코로너리 액세스는 벌룬 익스펜더블이 좋을 거고 뭐 AR은 양쪽 다 뭐 괜찮을 거고 벌룬 프랙처 여부에 따라서 뭐 셀프가 낫냐 벌룬이 낫냐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다음에 포스트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얼마 올라가냐 코로너리 obstruction 올라가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밸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했던 게 마이트로 플로우였고요. 그래서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랙처가 가능합니다. 프랙처가 가능한 밸브가 있고 아니면 늘어나기만 하는 리모델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프랙처가 되거나 리모델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환자 프리탑이 CT를 보시면 페리미터 53.3이고요. 뭐 칼슘은 뭐 골고루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프리탑이 CT 메저먼트에 보면 이제 LCC 그 코로나라이트가 6.5가 되겠습니다. 아주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기 전에 저희가 꼭 이제 뭐 3맨쇼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밸브가 들어갔을 때 꽉 차서 코로너리 obstruction 리스크가 높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코로나라이트가 레프트맨 6.5, 사이너스 위스도 30mm, VTC가 4mm 이하. 그래서 코로너리 obstruction 리스크가 되게 높다, 하이 리스크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밸브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보시면 21mm만 해도 23이나 20, 그러니까 에볼루트 23, 사피는 20을 선택할 수 있는데 19mm가 들어가 있습니다. 19mm는 보시면 에볼루트, S3 다 주의해서 시술을 해라. 워낙 작은 게 처음에 들어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 페리미터는 53, 그 다음에 발사바 다이미터는 양쪽에 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뭐 23과 26이 다 될 수 있지만 이너스 다이미터는 23에 맞고 그래서 저희가 23을 결국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뭐 23 선택을 하고 코너리 obstruction 리스크를 보시면 뭐 VTC가 4mm 이하면 결국은 바실리카를 고려해 봐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처음에 들어갔던 밸브 자체가 너무 작아서 에볼루트 23mm를 선택을 하고 벌룬 밸브 프랙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코로너리는 막힐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바실리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프록터 없이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서지컬 밸브가 아까 소린 그룹인데 리플레트가 엑스터널리 돼 있죠. 그러면은 진짜 코로너리 obstruction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그런 서지컬 밸브인데 그죠? 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프레퍼레이션 하는 이런 영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보통 저희는 피머를 하나랑 라디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센티넬을 넣기로 저희가 프로텍션을 위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쪽 피머를 다 펑처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세리브럴 프로텍션을 하는 겁니다. 환자가 스트로크 히스토리가 있었고 첫 번째 바실리카라는데 바실리카를 해서 리플렛을 절단을 했을 때 그게 날아가서 스트로크가 생길 확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센티넬 디바이스를 했습니다. 프록시말 파우치 열고 이제 보시면 꺾어서 와이어 넣고 디스탈 이제 뭐 파우치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바실리카를 이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유로 인터벤션 2021년도에 보시면 침리 스탠팅이랑 바실리카랑 뭐 이렇게 비교한 게 있는데 뭐가 좋다라고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두 개 다 필요한 프로시저고 침리 스탠팅은 프로텍션 한 다음에 결국 이렇게 스탠트를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건데 근데 이제 원래 있었던 코로너리 오스랑 다른 방향으로 그 밸브 옆으로 빼는 거니까 당연히 플로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순간은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시술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시클라라는 게 고안이 됐고 밸브를 리플렛을 잘라가지고
아예 그 오스티움 자체를 막히는 것을 막는 일의 방법이 되겠고요. 방법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뭐 요거 자체는 이제 저희 케이스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밖에서 그 사피엔 밸브를 하나 이렇게 좀 도네이션을 받아서 저희가 밖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술에 보면 여기 보시면 코팅을 벗겨야 고기 전기가 전달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꺾이는 부분에 코팅을 벗기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와이어 끝에도 코팅을 벗깁니다. 와이어 끝에 코팅을 벗겨야 여기도 코팅을 벗겨야 또 거기도 보비를 대가지고 전기가 전달이 되니까요. 그렇게 코팅을 벗기는 고 중간에는 리플렛을 갖다 이렇게 빼야 되는 부분은 거의 90도 각도를 꺾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소리가 안 나오네요. 무슨 와이어인가요? 이 와이어는 아스타토를 씁니다. 페리페랄 할 때 보면 가장 센 와이어를 써야 되세요. 원래 소리가 안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 이렇게 찍 지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보비에서 저희 뭐 수술할 때 뭐 보비 나면 윙 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불꽃이 좀 보이셨죠? 그래서 보여서 지지는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보시면 밖에서 와이어 놓고 전기를 준 순간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리플렛이 잘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할 줄 알았는데 시술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칼슘이 이거는 정상적인 밸브니까 순식간에 그냥 뭐 1초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라스레이션이 생기는데 그 칼슘이 심한 실제 밸브에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힘도 필요하고. 그래서 프레퍼레이션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와이어를 통과를 시키고요. 구스넥 스네어를 넣고 여기다가 V18 와이어를 갖다 미리 준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여기서 숏 AL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이아고널 카테터 안에 넣어서 방향을 맞추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같은 파인 크로스가 들어가고 아스타토를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와이어는 끝에를 갖다가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그거를 휘게 만들면 힘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였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성공 못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트래젝터리가 가장 중요한데 트래젝터리를 맞춘다는 게 논문에 나와 있는 대로 숏 AL 그다음에 리마 뭐 이런 식으로 딱 똑같이 모든 환자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 이 첫 번째 가이딩 카테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아고널 카테터를 어떤 조합을 맞춰가지고 트래젝터리를 맞춰가지고 밸브를 찌를까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잘 맞춰줘야 힘을 맞아가지고 그 밸브를 갖다 뚫고 들어갈 수 있고요. 첫 번째 할 때는 그거를 하던 대로만 권장한 대로만 하려다 보니까 이 트래젝터리 요로 못 맞추고 옆으로 삐져나가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의 그 아나토미에 따라서 카테터를 좀 모양을 바꿔서 트래젝터리를 맞춰서 찌르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프레퍼레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각도를 어떻게 뚫느냐 이거는 CT 상에서 보면 가장 그 레프트 메인을 갖다가 넓게 트래젝터리에서 가장 넓은 방향과 가장 레프트 메인이 저희 쪽으로 오게 하는 방향 양방향을 잡아서 오르스코날 뷰를 잡아서 양방에서 양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찌르는 걸 보고 이제 진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과정을 보는 거고요. 이게 LAO 크레니얼 뷰에서는 코로나리가 이쪽 가이딩 카테터 그 우측에서 이렇게 나오고 아래요 코달 뷰에서 밸브의 가운데에 딱 위치를 해야 이게 정확한 그 펑처 사이트가 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 때 페일했던 거는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그 우리가 딱 그 펑처했던 그 부위만 굉장히 고집을 했었었는데 거기가 펑처가 안 됐습니다. 여러 번 해도. 그런데 나중에 꺼내서 보니까 그 마이크로 카테터가 다 녹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가 안 되면 그 옆에를 조금 방향을 살짝 틀어서 펑처가 되는 사이트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만 고집하다가 결국은 페일했던. 하여튼 그러더라도 리플렛하고 저 프레임이 붙어 있는
가장 프레임의 근처에 페네트레이션 해야지, 그죠? 그래야지 라세레이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하여튼 프레임 근처를 노려야 되네, 그죠? 예, 프레임의 바로 위를 노려야 돼요. 근데 그 프레임 바로 위가 또 여기서 보는 거와 달리 굉장히 딱딱한 그런 거가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고기를 맞는 위치를 잘 펑쳐되는 위치를 여러 번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요게 리플레트가 아웃사이드, 스탠트보다 아웃사이드라서 더 어려운 그런 에스펙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리플레트가 서지컬 밸브 리플레트가 스탠트보다 안쪽에 있으면은 확실하게 프레임이 딱 받쳐주니까 펑츄레이션이 잘 될 텐데, 그죠? 이게 스탠트 바깥으로 리플레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진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그 세컨 다이아고노스틱 카테터로 아마 방향 조절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걸 썼는지 뭐 좀 뭘 바꿔 보셨을 때 뭐가 좋았는지 이런 게 있으셨나요? 예,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제 아까 그 트레젝토리를 맞추려고 힘을 얼마나 잘 받게끔 맞느냐가 중요해서 여기선 뭐 결국은 JR을 썼는데요. 뭐 안 되면 그 각도가 안 맞으면 리마카트는 거의 90도처럼 되기 때문에 90도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뭐 방법도 있을 것 같고, JR 같은 경우는 거의 45도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각도를 좀 틀기가 JR이 좀 조작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컨 다이아곤 카테터도 중요한데, 이게 첫 번째 숏 AL이 너무 길어버리면 이쪽 그 밸브 바깥쪽으로 이제 와이어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짧으면서 이 밸브 안쪽에 리플렛을 딱 자를 수 있는 그 카테터를 만드는 게 되게, 모양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네. 그래서 넘어가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양쪽 방향을 맞추고 지금 보면 옆으로 계속 비껴나는 거 보실 수 있고, 통과되는 순간, 네, 이게 통과되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주고 통과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칼슘이 되게 심해서 한 번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멈췄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고 한 번 더 힘을 줘서 칼슘이 뚫고 나오는 거지. 두 번에 거쳐가지고 칼슘이 두꺼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플렛을 갖다 통과시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제대로 통과시켰다는 건 TE로 보셨나요? 뭘로 보셨나요? TE를 저희가 보긴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제대로 통과됐다는 걸 갖다가 뭐 TE로 본다고 정확히 보이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향, 양쪽 방향을 봤을 때 그 안에 있으면 이건 통과가 됐구나라고 엔지오그래픽하게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스네어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네어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잠시만요. 스네어로 잡아서 잡은 원래 다음에 스네어가 쉽게 잡히는 것 같은데 이 20mm짜리니까 엘보에 되게 꽉 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20mm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그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걸쳐져 가지고 그 스네어를 잘 재조정해 가지고 그걸 잘 잡아야 돼요. 근데 펑처 사이트가 좀 센트럴리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 위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조금 찢어지면서. 예. 네, 그래서 스네어로 잡아서 이게 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플렛 라스레이션을 갖다가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어큐트하게 앵글을 만들고 코팅이 벗겨진 데가 있어야 거기 전기가 잘 잡던 데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까 그 그냥 모형에서 했을 때는 되게 비교적 쉽게 됐는데 칼슘이 심하니까 상당한 힘과 함께 보시면 이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라스레이션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그 미국에서 하는 거 보면은 한 번에 쫙 되던데 저희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가 이제 빠지는 영상인데요. 그래서 상당한 힘을 줘야 되고, 제 생각에는 칼슘 아까 두 번에 걸쳐서 펑처가 됐기 때문에 하필이면 칼슘이 가장 두꺼운 부분이 펑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힘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첫 번째 케이스다 보니까 원래는 V18 와이어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걸 유지를 하고 쭉 뺀 다음에 얘가 있어야 바로 이제 AR이 생겼을 때 합의를 할 수 있기가 편해지는데, 땡기다 보니까 자 여기쯤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근데 V18은 여기 MP 카테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그 위로 당겨지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쭉 빠졌고요. 빠진 다음에 바로 이제 라세레이션은 됐고, 그 다음에 리와이어 바로 하고요.
그래서 뭐 일렉트릭 여기 에너지는 지금 T 사진이 없는데 저희는 찢어지면 엄청나게 심한 AR이 생겨서 되게 언스테이블할 걸 생각했는데 그게 찢어진 틈이 약간 틈처럼 보이지 이게 쫙 찢어서 벌어지는 형태가 아니어서 AR이 아주 미니멀하게 생겨서 굉장히 완전히 스테이블했습니다. 네, 뭐 여기 밑에 보시면 에코가 있긴 있는데요. 뭐 엄청나게 언스테이블한 그러지는 않고 좀 벌어졌고 와이어는 뭐 비교적 근데 전류를 통하면은 그냥 쭉 해가지고 다 그냥 잘릴 것 같은데 그걸 꼭 그렇게 피지컬리 당겨야만 되나요? 전류를 통하면서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를 통하면서 좀 기다리면 쭉 해가지고 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비 지지듯이. 예, 보비 지듯이 전류를 통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당기면 원래 끊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부드럽게 당기니까 하나도 안 따라와서 이제 강하게 당겼던. 전류는 어떻게 얼마나 주나요? 전류가 보비에서 그 펑치할 주는 것 때는 중에 가장 약하게는 줬는데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안 잘리면 그러니까 와이어의 저 반대쪽 끝이 보비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당길 때는 80와트를 주고 그 여기 펑치할 때는 50와트를 준다고 이제 프로토콜에 느낌이 돼 있어서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냥 한 거예요. 한 100 정도 줬으면 그렇게 안 당겨도 슬. 근데 아까 그 셀라인에서 밖에서 보시면 이 보비를 해서 그 소리가 안 나는데 보비 지지는 소리하고 불꽃이 튈 때 이게 되게 사실 불안합니다. 이게 뭐 몸 안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되게 전기를 세게 주기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요. 혹시 아까 코팅을 이제 벗기고 거기에 각도를 줘가지고 그쪽이 딱 걸리도록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라세레이션 시킬 때 그 앵글이 좀 라운드 했는데 그죠? 예, 저희는 완전히 그 이거를 거의 180도 가량 이렇게 V자 쉐입으로 꺾었는데 실제 예, 여기 가서 보니까 그게 또 그게 라운드 쉐입으로 위치를 대충 어느 정도에서 그걸 꺾어 놓아야 되는 절반 정도로 가운데쯤에서요? 네, 가운데쯤에서 해야 양쪽으로 나오고 양쪽 당겼을 때 양쪽으로 당길 수가 있는. 그게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가 필요한 게 90도를 꺾어 놓은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마이크로 카테터로 90도 꺾은 데를 펴주고 들어간 다음에 90도 거기 들어간 마이크로 카테터를 빼주면 이제 거의 90도 꺾은 데가 90도 이상 꺾은 데 거기 밸브에 딱 만나게 됩니다. 아스타토 20. 네. 20이면 근데 마이크로 카테터가 또 중요한 점이 마이크로 카테터를 그 팁만 노출시켜야 팁에서만 전기가 나가지 다른 부위에는 전기가 안 나가기 때문에 마이크로 카테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파인 크로스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쓰는 다른 그 마이크로 카테터는 다 무슨 금속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파인 크로스만 써야 돼. 잘 몰라서 근데 아스타토 통과한 다음에 그 마이크로 카테터 넣고 와이어를 익스체인지 한 다음에 좀 더 전기가 잘 통하는 와이어나 뭐 그런 걸 쓰는 그런 시도도 있나요? 그런 바로 거 하지 않고. 그런 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아스타토를 써가지고 아스타토가 이제 빳빳하고 끝에 이제 펜실 포스도 세니까 그걸 쓰고 전기를 줘서 하는 걸로. 제가 그 저기 도쿄 밸브 가서 봤을 때는 일단 와이어만 통과시키잖아요. 그 통과시킨 대로 이렇게 카테터를 밀어 넣은 다음에 마이크로 카테터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를 사파리 와이어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직접 탑이 반론하고 탑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 바실리카 안 하고. 그것도 예. 아주 클레버한 스트래티지가 되겠네, 그죠? 근데 아스타토 20인데 그 팁이 20이지 딱 만다까 정중앙이면 훨씬 더 소프트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아까 이게 V자 쉐이프가 아니고 U 쉐이프로 나중에 말리는 걸 보면은 네. 그래서 또 진행을 하면 그래서 와이어를 다시 한 다음에 밸브를 이제 임플리테이션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밸브 자체가 이렇게 조금 약간 틸팅이 돼서 이제 처음에 수술이 됐는지 약간 그 완전히 이제 퍼펜디큘한 뷰 자체를 맞추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밸브를 파이널 밸브를 넣고 이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임플란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웨이스팅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벌룬 밸브 프랙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벤트리컬 페이싱을 하면서 밸브 프랙션은 처음에 이걸 열고 그래서 핸드 인플레이션으로 쭉 준 다음에 결국은 그 다음에는
이걸 다시 열어서 인디플브레터로 압력을 주면 볼론이 열리면서 프랙처가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했던 건데 프랙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느냐. 데피니트한 거는 인프레션 프레셔가 딱 떨어집니다. 근데 가능한 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딱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늘어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볼론 웨이스트가 좋아지는 것 자체는 뭐 명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비주얼 컨퍼메이션이 되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레션 드롭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처음에 먼저 하냐 그 다음에 하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한다면 뭐 문제가 이제 헤모다이나믹 컴프로마이즈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대신 밸브 자체를 갖다가 망가뜨리진 않겠지만 다음에 하는 거는 좀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제 뭐 최소한 3mm 이상 처음에 트루 인터널 다이아미터 큰 걸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하는 게 비교적 안전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아틀라스 골드 15mm 15기압에서 했고요. 그래서 밸브 프랙처 보시면 볼론 넣고 쭉 보시면 이게 위치를 잡는다고 하지만 이게 그 슬리퍼리 해가지고 이렇게 잘 빠집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딱 끝나진 않고 잘 위치를 맞춰가지고 뭐 한 두세 번 해야 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빠지는 걸 보실 수 있고 쭉 보시면 이게 데프트 페이싱에서 혈압이 떨어뜨렸는데도 막 엄청 슬리퍼리 해가지고 굉장히 그 한 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해서 보시면 근데 육안적으로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됐던 게 많이 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밸브 원래 있던 서지컬 밸브 자체도 요 같은 방에서 요 정도 했던 밸브 사이즈가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 프랙처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뭐 파이널 리저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결국은 프로셔 타임은 펑처 투 클로저에 91분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이 잘 끝났다고. 그 프랙처 순간 한번 볼까요? 아까 웨이스트가 있다가 탁 풀리는 그런 이미지를 얻었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이게 그 조금 더 마이너스로 가면 논문에는 밸브 그 프랙처 시킬 때 발론을 엘브에 깊숙이 넣어서 이 그 에볼루스에 그 4개 걸리지 않게 그렇게 깊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펴졌을까? 네, 여기 보시면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점점 그 갭이 줄어드는 서서히 늘어나네. 툭 안 늘어나고. 그 또 하나 저희는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거 하고 나서 반드시 프레저 그레디언트를 재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밸브 프랙처가 돼서 헤모다이나믹하게 좋아졌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 안 좋아졌으면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지오그래픽 관리는 아주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수술을 어떻게 했길래 3년 만에 저렇게 다시 좁아졌어요? 누가 했는고? 그러니까 페이션 프로세스 미스매치가 오시는 거죠. 아니 그래도 3년 처음에 너무 작은 밸브가 아니 굉장히 좁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뭐가 문제고? CKD에 뭐 제 생각에는 할머니들은 탑의해야 됩니다. 스몰 에너루스 가지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술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까? 왜 저렇게 밸브라 칼시피케이션 스클레로시스가 저렇게 빨리 왔을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케이스 다 보여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진 않지 않나요? 예, 디스커션 마지막까지 2분 남았기 때문에 혹시 질문 한두 개만 받고 저 밸브가 저 밸브가 뜯어질 때 저게 좀 사실 느낌이 탁 깨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게 뜯어지듯이 천천히 이렇게 막 뜯어지는 느낌인데 저 밸브 링이 원래 그렇게 하드하지 않은 링인가요? 아니면은 저렇게 뜯어질 때 그냥 찢어지는 듯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보통? 저희가 밸브 프랙처를 뭐 10개까지는 아닌데 5개 넘게 해봤는데 이게 밸브마다 좀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오디블을 쓰는 것과 함께 딱 뜯어지면서 이제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것처럼 이렇게 슬슬슬 늘어나면서 늘어났구나라는 이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밸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밸브 프랙처를 시키려면 이게
발론을 깊게 밀어 넣어가지고 사실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와이어가 그 LV에서 프리 스페이스에 논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 이거를 그 픽테일 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확실히 그 코드에 안 걸렸다 이게 확실해야만 할 수 있어요. 궁금한 게 와이어를 어떻게 보비랑 어떻게 연결시키시는지가 트렌지에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V18을 넣어두셨는데 그 넣을 때는 와이어를 뭐 AL로 스트레이트로 와이어 크로싱한 다음에 카타터 넣고 그 다음에 구즈넥을 넣고 V18 거치시키신 거죠. 근데 아까 장규현 선생님께서 결국 V18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빼다 보면은 그런 경우는 V18 굳이 같이 넣어두는 의미가 있는 V18을 아주 깊게 네. 한 바퀴 원을 그리게 하면은 안 빠질 것 같은데요. 네. 그 MP3 카드 때 V18하고 그 스네어를 같이 넣기 때문에 동시에 당겨야 돼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빠지는데 V18 넣는 이유는 스네어가 안정적으로 거기 위치하게. 네. 그걸 안 넣으면은 안정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넣은 거고 그 보비랑 이거 연결하는 건 보비가 이렇게 일자지 않습니까? 이게 드라이버처럼 그 와이어랑 이렇게 붙인 다음에 모스키토 같은 걸 붙잡아야 돼. 네. 붙잡아야만 그게 서로 접촉이 되거든요. 그럼 모스키토에도 전기가 통하겠네요. 그럼요. 예. 아, 네. 그거 좀 피해서. 알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공장을 끼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황교안 선생님 통해서 트랜스 엑셀을 할 때 사실 조언을 많이 듣고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사이테이션을 까먹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방뱅이가 제주꾼이야. 예, 저 이한철입니다. 저기 부산님인데 저만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저게 노동력 대비로 저한테 팬시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금 장기혁 교수님 너무 시설 잘하셨는데 야 다른 사람 저렇게 구현이 될까 이런 느낌 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대안이 없을 때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건 대안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침리하고 저게 비교 데이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자꾸 침리가 찌그러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라이티놀 두께는 코어가 저 에볼루시 두껍긴 하지요. 그런데 저게 성기거든요. 근데 코로너리 스텐트는 덴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밀도량을 생각하면 저게 테스트 해봐야 되겠지만 밸런스가 맞을 겁니다. 또 안 되면은 레프트 메인에 2겹으로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올데이지에 시술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게 노동력 대비로 저렇게 해야 되나 이번 5월달에 유럽 PCR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유럽과 미국의 침리랑 바실리카를 비교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N값이 물론 충분치는 않은데 그게 1년 모텔러티가 침리가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합치면은 똑같은데 완이얼 모텔러티만 올코즈 모텔러티만 높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 나와 있던 패널 선생님들이 이게 바실리카로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그런 디스커션을 했던 거가 있어서 그렇다면 또 열심히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시간을 보여드린 게요. 그래서 90분 걸렸는데 이게 센티널하고 프랙처가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바실리카 자체는 그 엑시스만 맞으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뭐 5분, 10분이면 될 것 같은 이런 거고 그 장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그 침리랑 뭐 비교한 거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를 없앨 수 생겨가지고 그 순간을 해결해서 스탠 넣으면 됩니다. 근데 다시 문제가 생기면 LAD MI가 왔다든가 그랬을 때 그 침리를 뺀 거를 갖다가 다시 인게이지를 해가지고 와이어를 넣어서 시술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환자는 MI가 시술한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컴프로마이즈 스트래티지가 제안이 됐는데 펑처하고 거기에 서포트가 좋아가지고 카테터가 살짝 그 밸브 리플레스 패스한다면은 진짜 거기다 바로 사파리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그냥 찢으면서 어디셔널 탑이 밸브를 넣는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근데 이게 그 바실리카를 해보니까 이제 오퍼레이터랑 퍼스트 그 어시스턴트랑 그 다음에 그 보비를 순간 줬다 뺐다 스위치를 눌렀다 뺐다 하는 방송사랑 이 세 명이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야 이게 성공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트레이닝이 엄청 많이 요구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바실카가 흔하게 우리나라 전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 케이스 나오면 혹시 연락 주시면 같이 가가지고 케이스 경험을 늘리다 보면은 제가 유로피시아 그 유럽 선생님들 하신 걸 보니까 85%가 양쪽을 다 했어요. RCA, LCA를 동시에 바실카를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15%만 그냥 LCA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익스피리언스 센터가 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명 안 할 텐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런 케이스가 혹시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같이 가서 황배 선생이랑 방송사 데려가서 한번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세션에서 소개되겠지만 벨보토미 이제 디바이스가 이스라엘에서 개발해가지고 하면은 황병현 선생 황대네 그죠? 이제 실컷 노하우를 셋업. 그거 들어오려면 5년도 넘을 것 같아요. 네, 세 케이스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 잘 보았습니다. 다들 교훈적인 케이스였고요. 앞으로 이런 케이스 경험을 쉐어하면 더 우리나라 스트럭처 디지 인터벤션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